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플라즈마 기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다음인 제4의 물질 상태라고 불리죠. 네. 이 흥미로운 기술이 농업, 또 축산업, 그리고 수산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연구 보고서와 실제 적용 사례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을 보면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KACI 같은 주요 연구기관의 기술 보고서가 있고요. 또 아룡기공 같은 기업이 현장에 적용했던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들, 그리고 플라즈마 활성수 PAW나 유전체 장벽 방전, DBD 플라즈마 같은 특정 기술 방식에 대한 분석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플라즈마 기술이 단순히 신기한 과학 현상,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먹는 농축수산물의 생산, 저장, 유통 과정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일이 더 오래 싱싱하게 보관되고 농장 환경은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소비하는 수산물이 더 안전해진다면 와, 이거 정말 큰 변화 아닐까요? 네, 정말 그렇죠. 자, 그럼 이 플라즈마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실 번개나 오로라 같은 자연현상, 심지어 형광등 속 빛도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기체 상태의 물질에다가 높은 에너지를 가하면요. 원자 핵하고 전자가 분리되면서 이온화된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아하, 인공적으로 플라즈마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활성종, 영어로는 reactive species라고 하는데요. 이런 입자들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활성종이요. 네, 오존, O3나 수산기, OH 스탈의 질소 산화물, NOx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바로 이 활성종들이 살균, 분해, 화학 반응 촉진 이런 다양한 작용을 일으키는 플라즈마 기술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어떤 특별한 상태의 기체가 강력한 작업 도구들을 생성하는 셈이네요. 국내 연구 동향은 좀 어떤가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가 이 분야 연구를 상당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핵융합 연구에서 파생된 플라즈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플라즈마 파밍이라는 이름으로 농식품 분야 적용 연구를 본격화했죠. 플라즈마 파밍이요? 네,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먹거리 안정 확보나 농촌 환경 개선 같은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 기술의 장점으로 경제성, 그리고 친환경성, 또 강력한 효능 이런 것들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어요. 네. 폐기물 발생이 거의 없고 비교적 저렴하게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농업 분야, 특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의 신선도를 늘리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특히 금방 물러버리는 딸기 같은 거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기술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유전체 장벽 방전, DDD라고 하는 방식의 플라즈마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DBD 플라즈마. 네. DBD 플라즈마의 가장 큰 특징은 열 발생이 거의 없는 저온 플라즈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아주 민감한 신선 농산물의 손상 거의 없이 처리하기에 아주 적합하죠. 열 없이 어떻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건가요? 그 원리가 좀 궁금한데요? 그게 크게 세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활성종, 특히 활성산소종 ROS하고 활성질소종 RNS가 과일 표면에 붙어있는 부패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을 아주 효과적으로 살균합니다. 살균. 네. 둘째는 과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러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특정 효소들 때문인데 예를 들어 사과 갈변 일으키는 폴리페놀 산화효소, PPO 같은 것들의 활성을 억제시켜서 조직이 무르는 걸 늦춥니다. 효소까지요. 네. 셋째는 과일 씨 속 노화를 촉진하는 식물 호르몬이 있어요. 에틸렌 가스라고 이걸 플라즈마가 분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숙성 시계를 늦추는 셈이죠. 와, 살균하고 노화 요소 막고 숙성 호르몬까지 제거한다니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네요.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였나요?
자료에 보니까 흥미로운 수치들이 있던데요. 네, 꽤 인상적인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에 일반 냉장 보관하면 한 13일 정도 가던 저장 기간이 DVD 플라즈마 처리 후에 17일까지 늘어났고요. 오, 여기에다가 수정된 대기 포장 MAP라고 그 포장 안에 가스 동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걸 같이 썼더니 무려 41일까지 신선도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41일이요? 와, 네. 사과 역시 상온에서 13일이던 것이 냉장 조건에서 플라즈마 처리를 하니까 41일까지 늘어났고요. 중요한 건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된다는 점인데 사과의 항산화 성분 감소율이 한 10% 수준에 그쳤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야, 40일까지 신선도가 유지된다면 뭐 유통이나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 기술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이미 상용화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그 KFE에서 개발한 기술이 워터링크라는 기업에 이전돼서 플라즈마 큐어링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제품화된 사례도 있고요. 아, 제품화도 됐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경북 영양의 한 사과 농가에서 저온 저장고에 설치된 플라즈마 장치를 가동하다가 의도치 않게 발생한 고농도의 오존 때문에 사과 표면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그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어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이게 효과만큼이나 안전성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기술의 잠재력은 크지만 현장에 적용할 때는 발생되는 활성종의 종류나 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 그리고 사용 환경에 맞는 최적의 운전 조건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 교육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도 필수적이고요. 네네. KFE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기존 전국 방식의 발열이나 또 과도한 오존 발생 문제를 개선한 세미 유연 전극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등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발전 과정에서의 어떤 시행착오와 개선 노력까지 함께 봐야겠군요. 자, 이번에는 물과 플라즈마의 만남, 플라즈마 활송수, PAW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마치 농약하고 비료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다재다능한 물처럼 묘사되던데요. 네, 맞아요. PAW는 물에 직접 플라즈마 방전을 일으켜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나 산소가 물하고 반응해서 오존, 수산기 OHOH, 질산염 NO3-, 아질산염 NO2- 같은 다양한 활성종들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죠. 아, 물속에요? 네, 그래서 이 물은 살균 소독 효과가 매우 뛰어나면서 동시에 질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식물 성장을 촉진하는 액체 비료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수산기 OH 라디칼의 살균력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오존보다 2000배나 빠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OH 라디칼은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미생물의 세포벽이나 내두 DNA 같은 유전 물질을 직접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AW가 강력한 살균력을 보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죠. 와, 구체적인 효과 사례대로 좀 더 들어볼까요? 정말 적용 범위가 넓던데요. 맞습니다.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요. 유기인계 농약을 단 몇 분 만에 100% 분해했다는 결과부터 작물의 전반적인 생육을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촉진하고 딸기 같은 특정 작물의 생산량을 20%까지 늘렸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20%나요? 네, 병충해 방지 효과도 주목할 만한데 식물 뿌리에 기생하는 해충인 뿌리응애를 4일 안에 60% 이상 사멸시켰다는 보고도 있고요. 시금치의 경우에는 발화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키고 초기 생장 속도를 3대나 높였다는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이야,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 유통기한을 30에서 50% 연장하거나 새싹삼의 사포닌 함량이나 딸기의 당도를 높이는 등 품질 개선 효과까지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마법의 물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술이라면 왜 아직 널리 쓰이지 않는 걸까요?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는 PAW를 효과적인 농도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인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요. 한국전기연구원 KERE에서
시간당 500리터 생산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용량 PAW 제조 기술을 개발하면서 상업적 실용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 드디어 해결책이 나왔군요. 네. 또한 PAW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물속의 아주 미세한 기포, 마이크로 버블이나 나노 버블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함께 주입하거나 고압 펌프를 사용하고 공기 대신에 순수 산소를 공급하거나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여서 활성종의 용해도를 높이는 방식, 이게 헨리의 법칙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런 다양한 보조 기술들이 함께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확산이 기대되는군요. 자, 이번엔 축산업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축산 농가의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악취 문제인데 플라즈마가 여기에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면 생성된 활성산소종들이 축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악취물질, 예를 들어 달걀 썩는 냄새의 원인인 황화수소, H2S나 양파 썩는 냄새 비슷한 메틸메르캅탄, CH3SH 같은 물질들과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냄새가 없거나 덜한 물질로 분해합니다. 아, 분해를 시키는군요. 네, KFE는 플라즈마와 오존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악취 저감 기술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서 과일 저장에서 언급됐던 세미 유연전극 기술을 적용해서 발열 문제는 줄이면서 오존 발생과 악취 제거 효율을 높이는 그런 개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술에 대한 현장의 수요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가축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요? 네, 바로 가축이 마시는 물, 즉 음용수를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물속의 유해 세균을 살균해서 가축의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폐사율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폐사율 감소. 중요하죠. 그럼요. 자연스럽게 항생제 사용량 감소로 이어져서 무항생제 축산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처리수가 물 분자 클러스터를 작게 만들어서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항산화 효과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실제 농가 적용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룡기공이라는 회사가 양계장에 설치한 사례 보고서가 있었죠? 네, 그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닭에게 공급하는 음용수 탱크 2곳하고요. 또 닭장 내부에 유용 미생물, EM용액 같은 걸 분무하는 시스템의 물탱크 1곳, 이렇게 총 3군데에 플라즈마 살균 장치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뭐였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폐사율 감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치 설치 전 평균 9%에 달했던 닭의 폐사율이 설치 후 2% 수준으로 무려 7%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와, 7%포인트나요? 네, 이건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죠. 뿐만 아니라 닭 분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충, 파리, 딱정벌레 같은 해충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고질적인 악취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양계장주의 인터뷰에서도 작업 환경이 훨씬 쾌적해져서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폐사율 7%포인트 감소는 정말 엄청난 효과네요.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이득까지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군요. 자, 마지막으로 수산업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횟집 수조나 양식장의 수질 관리가 매우 중요할 텐데 여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플라즈마가 적용되나요? 주로 수중 플라즈마 기술이 활용됩니다. 말 그대로 물 안에서 직접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식인데요. 물 안에서요? 네, 물속에서 생성된 활성종들이 오염물질이나 유해 미생물을 직접 분해하고 살균해서 물을 정화하는 원리입니다. 기존의 약품 처리나 필터 방식에 비해서 2차 오염물 발생이 적고 또 운전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서 차세대 수처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E에서는 미세한 구멍이 많은 다공성 유전체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발생 면적을 넓히고 오염물질과의 반응 속도를 높여서 정화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 역시 실제 적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룡기공이 횟집 수조에 적용한 보고서가 있었죠. 네, 그 사례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수조물 교체 주기가 기존 평균 15일에서 45일로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배나요? 와. 네, 물 교체에 드는 비용과 노동력이 크게 절감된 거죠. 또한 수조 벽면에 한이 끼던 이끼 발생이 줄어들어서 청결 유지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고요. 어민들이나 횟집 사장님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물고기 상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장 놀라운 점은 물고기 폐사율이 제로가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제로요? 네, 수질 개선이 물고기의 생존 환경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거죠. 더불어서 여름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식중독균, 예를 들어 대장균이나 비비리오균에 대한 살균 효과도 확인되어서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보였습니다. 해당 횟집 고객 코멘트에서도 폐사율 제로와 관리의 편리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폐사율 제로라니 양계장 사례에 이어서 또 한 번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수중 플라즈마 기술에도 혹시 해결해야 할 과제 같은 건 없었나요? 초기의 일부 수중 플라즈마 기술 중에는요, 공기 중에 질소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처리 과정에서 물속의 총 질소, TN 농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질소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부영양화 같은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문제가. 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되고 있습니다. KF에서는 이 과정에서 생성돼서 버려지던 질소 산화물을 다시 산화시켜서 재활용함으로써 TN 농도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네요. 대규모 양식장 같은 곳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룡기공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35톤 규모의 대형 양식장 수조에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설에서는 단순히 장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산소 공급 장치, 물을 순항시키는 교반 펌프, 또 미세 기포를 생성하는 특수 노즐, 이덕터나 마이크로 버블러 같은 것들, 이런 걸 사용하고 더 큰 용량의 플라즈마 장치를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저온 고압 조건을 활용하는 등 복합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업, 축산, 수산 각 분야에서의 플라즈마 기술 활용 사례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야, 정말 농장에서 식탁까지, 아니 수조까지 전방위적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야말로 팔방미인 기술 같아요. 네, 적용 범위가 넓고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 이 기술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세계 농업용 플라즈마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23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을 정도니까요. 와, 에서부터 기업 기술 이전, 아까 말씀드린 KF에서 워터링크로 기술 이전한 사례 같은 거요. 이런 상용화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의 화학 약품 처리나 오존, 자외선, UV 처리 방식 등과 비교했을 때 특히 OH 라디칼 같은 강력한 활성종 덕분에 살균 속도가 훨씬 빠르면서도 잔류물이 남지 않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사과 농가 사례에서 봤듯이 완벽하기만 한 기술은 없겠죠. 앞으로 이 기술이 더 발전하고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성과 표준화 문제입니다. 사과 농가 오존 피해 사례는 특정 조건에서 어떤 활성종이 얼마나 생성되는지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제어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사용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 마련도 시급하고요. 또한 초기 설치 비용이나 장비의 내구성 같은 경제성 문제도 현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성.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살균이나 악취 제거 같은 단일 기능을 넘어서 센서 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 ICT와 융합해서 농축수산 현장의 복잡한 데이터, 온도, 습도, 가스 농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플라즈마 처리 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성, 표준화, 경제성, 그리고 스마트 기술과의 융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 보이네요.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기술적으로는 더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더 높은 효율, 즉 더 많은 유효 활성종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집중될 것입니다. 또한 플라즈마 기술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촉매 기술이나 자외선, UV, 초음파 같은 다른 기술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어 플라즈마 촉매 하이브리드 방식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술 표준을 선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술 혁신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류의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플라즈마라는 이 흥미로운 기술이 농업, 축산, 수산이라는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된 분야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안전하고 또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플라즈마는 활성종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서 물질의 상태와 성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식량 생산 분야를 넘어서서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면 환경오염 정화라든지 새로운 소재 개발, 혹은 의료 분야의 난제들 중에서 이 제4의 물질 상태가 또 어떤 혁신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